연방총무청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과 백악관 참모인선 등 차기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나타나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예측됐던 미시간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수요일부터 페리오 영업이 금지되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됩니다. 오늘 LA 카운티 신규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돌파하면서 조만간 자택 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 제한이 다시 시작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낮은 모기지 금리와 기록적인 주택 매매 화랑세로 모기지 용자와 재용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복면 범죄 케이스가 LA에서 무려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은 나은 뒤에도 극심한 피로감이나 숨가쁨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수감사절 여행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지난 주말 300만 명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희소식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 여행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오늘 공식 승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월 3일 대선의 분명한 승자라고 연방총무청이 확인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행정부로부터 정권 인수의 길을 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총무청이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바이든 인수위가 정권 인수를 위한 자금과 인력을 받지 못해 국가안보 등 정부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자신이 연방총무청 등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3일 대선 이후 20일 만이자 지난 7일 대선 패배 보도가 나온 후 16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GSA 청장과 그녀의 팀이 원래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나의 팀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소송전 등을 벌이는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지 말도록 한 상태였습니다. 통상 GSA, 연방총무청이 대선 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면 곧바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물적, 인적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차단하는 바람에 이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와 관련해 연방총무청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내 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피 청장은 이 서한에서 정권 인수를 허용할지에 관한 결정은 오로지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및 백악관 참모인선을 본격화하면서 첫 여성과 첫 이민자 등 각종 기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 1세의 트럼프 행정부를 탈피해 미국 같은 행정부를 만들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방침이 인선에 속속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인선 명단을 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DNI의 첫 여성 수장입니다. 이 중앙정보국의 국장인 지나 헤스펠도 CIA의 첫 여성 국장인데 헤인스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을 하게 되면 헤인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헤인스는 2015년에서 2017년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을 지냈고 2013년에서 2015년에는 CIA의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둘 다 헤인스가 첫 여성이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이민자 출신 첫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쿠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른 이민 사회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전문성 있는 관료의 발탁을 통해 안정감을 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비협조와 상관없이 내각과 백악관 참모인선 등 차기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하는 등 외교안보팀 진용을 인선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구성에 이어 이번에는 내각의 주요 외교, 안보 진용을 지명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인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외교를 맡을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해온 최측근 인사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주관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지명됐습니다. 설리번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을 때 총괄국장이었고 당선인이 부통령이었을 때 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바이든 당선인 캠프 내 외교 분야의 핵심 2인방으로 불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과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골자로 한 정책 수립 과정도 이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블링컨의 경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일 때 안보보좌관으로서 이러한 핵합의를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러 차례 북한 비핵화 문제도 이란식 해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무 협상부터 밟아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추진하고 북미 양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주변국 공조를 끌어내는 다자 협력틀을 강조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바이든 당선인의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로 지명됐고요. 에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에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명됐습니다. 또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낙점을 받았고 35년 경력의 흑인 여성 외교관이자 국무부에서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예측됐던 미시간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역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가 지난 20일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 데 이어 미시간마저 트럼프 패배를 선언하면서 인증 절차에 따른 바이든 승리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인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과 별개로 미시간주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부른 직후 나온 것이어서 트럼프 캠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주 개표 참관인 위원회는 오늘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예측된 개표 결과 인증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명의 위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고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1명은 기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간주 공화당은 지난 21일 미시간주 개표 참관인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개표 결과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날로 예정된 인증을 2주일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주법상 결과 인증 전에는 감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위원회 인증에 따라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인증서를 주지사에게 보내 서명하는 절차가 남았으며 16명의 선거인단은 바이든에게 되돌아가게 됐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 개표 참관인 위원회 회의는 유튜브로 중계될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각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내 83개 카운티 개표 결과에 대한 인증 투표를 해 3명이 인증에 찬성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위원인 에런 반 렌저벨드는 우리가 얻은 투표수가 보여주듯 선거 결과를 인증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도 넘어서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재검표가 끝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학 미국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는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58%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비율은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87%가 동의했는데 공화당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3%는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 심각한 부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비율 역시 지지 정당별로 공화당 72%, 민주당 14%로 나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9%와 경제, 일자리 26%를 들었습니다. 이 순서는 지지 후보별로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을 찍은 유권자의 44%는 코로나19를 들었지만 트럼프 지지자는 경제, 일자리가 44%로 우선이었습니다. 일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은 나은 뒤에도 극심한 피로감이나 숨가쁨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 실시간 동영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 중 일부가 코로나19 후유증이라 할 일군의 증상들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중증을 앓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완전히 정상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뭔가 더 다른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 중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의 20에서 30%는 포스트 코로나19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시 말해 그들은 몸 안에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고 누구도 감염시킬 수 없지만 그들이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느낄 때까지 수주에서 여러 달,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여러 사람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일관돼 보이는 일군의 증상과 징후를 보인다며 그 예로 극심한 피로, 숨가쁨, 체온 조절 문제, 수면장애, 멍한 머리 또는 집중력 저하 등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은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차단에 비상이 걸렸는데 주요 공항들은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에서는 학교 문을 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 자제 공고에 나섰지만 주말 내내 미국 공항들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위한 여행객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미국 내 공항 이용객은 모두 305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하루 10만 명대에 불과했던 지난 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You're lining up, not everybody's wearing masks. That puts yourself at risk. One of the things we're really concerned about is that as we get into this Thanksgiving season, you're not going to see an increase until weeks later. 지난주 목요일부터 공립학교를 폐쇄한 미국 최대 교육구 뉴욕시에선 학교 문을 다시 열어달라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내 양성률이 3%를 넘어섰기 때문에 학교 문을 닫았다지만 식당과 체육관의 실내 영업은 밤 10시까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People can eat in restaurants and people can work out in the gym. The kids should be able to go to school.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학교 문을 다시 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want schools open. All the leading experts say keep K-8 open. The positivity rate in the schools is lower than the positivity rate in the surrounding community. 지난 20일 20만 명에 육박했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2일엔 14만 명대로 내려왔지만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8만 3천여 명으로 계속 증가세라 인명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6,124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보고되지 않은 환자 수가 가산돼 일일 확진자 수가 올라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평균 수치를 높이게 돼 조만간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닷새 동안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이 4,500명을 넘길 경우 자택 대피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수요일부터 페리오 영업이 금지되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됩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는 수요일부터 카운티 내 식당과 술집, 와이너리에서의 야외 영업을 금지하고 픽업과 딜리버리,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오는 수요일 밤 10시부터 시작돼 최소 3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식당에서 다이닝 서비스가 금지되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되는 것은 5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최근 LA 카운티의 신규 1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처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일요일인 어제 신규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718명을 기록해 지난 닷새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4,097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닷새 평균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으면 식당과 술집의 야외 영업을 금지시키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봄 실내 영업이 금지된 후 파킹락과 보도 등을 활용해 야외 영업으로 전환해 그나마 숨통이 튀었던 타운 내 요식업소들로서는 맥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당의 다이닝 서비스를 열었다 닫았다를 되풀이하면 가뜩이나 고전하는 요식업소들로서는 자칫 폐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운 내 많은 식당들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야외에 포장마차식 텐트와 히터 등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번 조처로 픽업과 딜리버리만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LA 카운티에서 식당의 야외 영업이 곧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일 전부터 나오면서 얼마 남지 않은 다이닝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근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 주말부터 가주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LA 카운티 내 비필수 업소에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직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가주에 각종 규제 조처들이 잇따르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지난 주말 잇따랐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시작된 지난 토요일 밤에는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서 통행 금지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헌팅턴 비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 메인 스트리트 지점에서 수백 명이 운집해 성조기와 나랄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깃발을 들고 밤거리를 행진했으며 끌고 나온 차량의 경적을 일제히 울리며 통금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주말 행코팍의 에릭 가세티 LA 시장 관저 앞에서도 통금령과 영업 규제 조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SaveCalifornia.com이 주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샌클라멘테에서 열린 주말 시위에서는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불태우자고 외치면서 미리 준비해온 마스크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이 한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타운 내 요식업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는 25일부터 최소 3주간 카운티 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금지하면서 그동안 설마했던 타운 내 요식업주들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타운 요식업계는 최근 불어나기만 하는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야외 영업 규제 조처가 조만간 발동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실내와 야외 영업 불허가 사실상 언제 끝날지 막막한 현 상황이 가장 근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야외 영업에 대비해 많은 식당들이 난로와 텐트 등의 장비를 구입했지만 정작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로 야외 영업이 금지된 것이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픽업과 딜리버리만으로는 현재 겨우 유지하던 매출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내년 초까지 영업 제한이 이어질 경우 일부 요식업주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감축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투고와 딜리버리만으로 운영하면 업소들은 주방 인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업소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당장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지게 됐습니다. 강남회관의 이상한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종업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염려되며 이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1,200불 그 주에 얼마씩 돈을 줬잖아요. 그것이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우리 엠플로이들이 그 생활에 또 힘들어지니까 내가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좀 보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요식업주들에게 정부 차원의 경제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당국이 발효한 야외 영업 금지 기간은 최소 3주로 정해져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 언제 정상 영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가족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뉴섬 지사의 세 자녀가 코로나 양성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입니다. 어제 실시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뉴섬 지사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단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뉴섬 지사의 세 자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섬 주지사 부부는 해당 순찰대원과 접촉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복면 범죄 케이스가 LA에서 무려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LA 시내에서 범죄 용의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케이스가 1,16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0여 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낮은 모기지 금리와 기록적인 주택 매매 활황세로 모기지 융자와 재융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융자 수요는 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대폭 까다로워진 모기지 융자 심사로 융자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면서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야 낭패를 보지 않게 됩니다. 관련 소식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의 주택시장이 기록적인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친 몰기지 금리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넓은 주택을 찾아 이사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 비수기인 겨울철이 다가왔음에도 주택시장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낮은 이자율을 틈탄 재융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몰기지 융자와 재융자 수요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폭등하는 추세입니다. 앤드류 최 융자의 앤드류 최 씨입니다. 그 이전보다 한 3배 정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4년 이후로 지금 이자가 가장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하는 사람들 얘기가 우리 평생에 지금 이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준비하시고 감안하신다면은 좋은 이자로 리파이낸스를 하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싸긴 이자로 이렇게 집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몰기지 융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져 융자 승인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나 직장인 모두 베리피케이션 절차가 복잡해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늘어났습니다. 직장 확인, 그러니까 W2를 받고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으면은 한 번으로 이렇게 직장 확인으로 끝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 확인을 한 3-4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중간에 하고 론닥이 나오기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에 한 2주 안에 다시 한번 직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할 때는 이런 서류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이 생겼느냐 이렇게 좀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코비드-19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택 구입 시 몰기지 융자의 경우에는 승인율이 높은 편이지만 재융자의 경우에는 승인율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융자 하시는 융자인과 잘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은 융자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뭐 직장을 갑자기 잃었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비즈니스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겨서 이렇게 디나이가 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류 주시는 걸 굉장히 늦게 주시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융자 디나이 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기지 융자를 맡은 에이전트가 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지 때문입니다. 몰기지 융자 에이전트의 라이센스 소지 여부는 NML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신임 부소장에 제니퍼 오 전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프로그램 매니저를 12월 1일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 심리상담가인 제니퍼 오 부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에서 가정폭력 부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부서를 출범시킨 장본인입니다.
제니퍼 오 부소장은 미시건 대학에서 사회학을, 남가주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하며 가주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엘리트 상담가입니다. 오 부소장은 지난 10여 년간 메리베일과 스타뷰에서 위탁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뉴데이 생활치료센터의 전문 심리 상담 전문가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일 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통인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주일 대사로 내정됐는데 인사로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주일 대사에 내정된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정치권의 대표적 일본 통입니다. 1년 반 만의 전격적인 대사 교체에 이례적인 정치인 출신 주일 대사의 기용,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인사라는 평이 나옵니다. 그간 한일 관계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온 강 내정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 현안을 동시에 풀자고 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해법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니 차근차근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발트리는 동시에 풀고 협상 테이블에 앉자. 그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전부 다른 사들은 보류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한국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 제시하라는 일본의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갖고 오라. 이거는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이 중요한 만큼 이를 계기 삼아 관계 모색 노력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중일, 또 북미, 북일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강 내정자는 스가 일본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실용주의자인 만큼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며 한일 관계 개선 쪽으로 노선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동의했지만 회의 일정 조율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여전해 최종 후보 추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중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1시간 반에 걸친 회동 끝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재소집을 제안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추천위원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도 회의 소집권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일단 회의를 다시 여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원회와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예정했던 대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족수를 바꾸는 법안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에 한숨을 돌렸지만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라는 입장에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보 재추천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변협이 국회에서 합의했다면 가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들 사이에 격한 토론이 오가며 이미 일부는 감정마저 상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일단 물꼬는 텄지만 최종 후보 2명 추천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방역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오프라인 집회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며 온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국민 걱정을 감안해 집회를 자제하는 현명한 결단을 해달라고 민주노총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능 시험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우려된다며 학생들 방역 관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해법이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당장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피해 규모를 봐가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반에도 추가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올해만 이미 4차례 추경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달 초부터 제기됐던 지원금 지급 의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4차 추경 방식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뉴딜 예산을 깎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결부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파생될 여러 가지 효과를 내서 거기에 대한 차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당장 본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지원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피해 규모를 봐가며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특별 재난세를 받아 집행하자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소득이 크게 올랐거나 꾸준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거친 재원을 위기 극복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각 정당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재난지원금이 막바지 예산안 심사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희소식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27.79포인트, 1.12% 상승한 29,591.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05포인트, 0.56% 오른 3,577.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66포인트, 0.22% 상승한 11,880.6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 지표, 미국 신규 부양책 등을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주가가 양호한 백신 임상 결과 발표에도 1.1%가량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7.09% 급등했고 산업주도 1.64% 올랐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0.03%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원유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5% 오른 43.0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0% 오른 45.8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백신이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몬셰프 슬라위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직후인 12월 11일 또는 12일부터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백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와 10개의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가 내년 이후에도 현 감산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공급 측면에서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백신 개발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 갈아타는 바람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8% 떨어진 1,837.8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대기업도 기존 입장을 뒤집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쪽으로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무효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의 소송전에서 발을 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메리베라 GM 최고 경영자는 이날 미국의 주요 환경단체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GM이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CEO는 토요타,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도 같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한 자동차 연비 강화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자체적으로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연비 규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소송에 나섰고 GM 등 자동차 업체들도 연방정부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다시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이번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주중 내내 이어지겠고 주말인 토요일부터 차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4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9도, 4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 동안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7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